캄보디아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조직원 73명이 국내로 송환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이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이외에 사건 사고 소식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금 수사가 이루어진 건 두 번째고 경찰의 강제 수사가 이루어진 지 이번이 두 번째인 건데 어떤 부분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까? 네, 지금 또 새로운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김경 시의원이 이 강선우 의원 외에 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경찰에서는 이 녹취록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그 내용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경 시의원 그리고 이 전직 시의회 그런 관계자가 누구에게 얼마를 전달할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경찰은 결국 이 추가적인 공천 헌금 의혹, 이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를 한 것이고 여기에 이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김경 시의원 자택 그리고 의원회관 또 이 금품의 전달 상대방으로 의심이 되는 그런 관계자들에 대한 자택까지도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앞서 선관위에 제3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신고도 접수가 됐고 녹취록에는 현직 국회의원의 이름까지 언급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수사 범위와 좀 정치적 파장 어디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실까요? 일단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수사 범위는 충분히 확대가 될 수 있고 파장 역시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만약 이 대화가 있었던 시기에 또 그리고 언급됐던 그런 금액들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내역들이 보인다. 혹은 뭐 상당한 양의 현금 인출 기록들이 확인이 된다. 그렇다면은 결국 당시 대화에서 언급이 되었던 현직 의원들까지도 수사 대상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 추가 의혹 역시 상당한 부분들이 사실이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김경 게이트라고 불러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공천 헌금 의혹이 결국 특정 지역이라든가 혹은 인물 한두 명을 넘어서 정치권 내 다른 인사들에게까지도 번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 그 상황들을 조금 다시 짚어보자면 김경 시의원이 자수서를 내고 네. 처음 강선우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을 때 자수서를 내고 상당히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해외 출국을 하고 각종 증거들을 인멸하려는 그런 정황들도 엿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모순적인 태도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목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이미 드러났던 그런 강선우 의원에 대한 의혹과 다르게 새로 추가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의혹들에 대한 증거를 미리 조금 처리하고 인멸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지금 와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추가 의혹 말고도 유사한 그런 의혹들, 문제점들이 더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파장 역시도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충분히 조금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상황 역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캄보디아 범죄 수사 상황 역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해 1차 송환 때 빠졌던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도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번 수사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 피의자들이 여러 관할 경찰서에 이제 송치가 분산돼서 송치가 돼서 이제 개별적인 그런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범행 수법 그리고 피해자별 피해 내역들을 정리하는 그런 수사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한편으로는 지금 조직적으로 행해진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이 조직 내 구조가 어떠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이제 총책으로 볼지 또 간부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중간자라든가 혹은 이 콜센터 직원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인지 이렇게 조직 내 지위들을 또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 역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 범행 방식, 이 딥페이크를 이용한 그런 범행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조직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조직의 운영 방식이라든가 혹은 뭐 도피 정황, 성형 등을 통하면서 도피를 했다라는 정황도 제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걸로
걸로 보입니다. 또 한편 이제 주목할 부분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정부에서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내외의 그런 계좌라든가 혹은 현지의 그런 스캠 단지로 넘어간 그런 자금들을 추적하는 건 역시 또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송환된 인원이 단일 국가 기준의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각각의 혐의가 많잖아요. 향후 처벌 수위는 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전체적으로도 결국 이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네. 특히 이제 주모자급, 주도급의 그런 역할을 했던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두 자릿수 이상의 그런 실형 선고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단순한 형법상 사기뿐만 아니라 지금 금액 자체가 전체 피해액이 뭐 486억 상당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편취 금액이 50억을 넘어가게 되면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크게는 이제 무기징역형까지도 법정형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중죄에 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조직적으로 활동을 했다라는 점 역시도 이 범죄 단체 조직죄 그리고 활동죄가 추가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종합을 하면은 뭐 총책이다 혹은 간부 정도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자리에 육박하는 그런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뭐 이런 피해액이나 혹은 피해자의 규모뿐만 아니라 결국 이 범행이 국내에서 저지른 것이 아니라 네. 해외에서 그러니까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또 저질러졌다라는 점 역시도 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이 점은 마찬가지로 향후의 재판에 있어서 이 피의자들 앞으로의 피고인이 될 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을 할 그런 정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중형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어떤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보이스피싱이라든가 혹은 스캠 범죄들이 조직적으로 그것도 해외에서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네. 국내의 그런 피해자들이 그 피해를 보상받기도 매우 힘들고 나아가서는 이 범죄를 추적하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신고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총책이나 혹은 주모자급을 잡는 데는 뭐 불가능한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고 혹은 시간이 수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 조직이 어디에서 활동했는지 이 부분 역시도 향후의 재판 과정에서 좀 따져보고 양형에 있어서 반영될 그런 사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돌려서요. 이번 다른 부분에 대한 사고 역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한 나나 씨가 오히려 이제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를 당했고 나나 씨 측이 이번엔 무고죄로 맞고소에 나섰는데 이 상황이 좀 상당히 이례적인 구조로 보이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강도 그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주장을 네. 하면서 나나 씨에 대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강도를 하러 들어갔었는데 오히려 나나 씨로부터 이제 칼에 찔려서 다쳤다. 그래서 상해죄 혹은 살인미수죄로 고소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일단 경찰은 나나 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나 씨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역고소를 한 거고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주장입니다. 이제 네. 강도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오히려 고소하는 것은 뭐 제가 만약 변호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말릴 만한 그런 주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고소를 했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무고죄 성립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경찰은 나나 씨를 조사한 뒤에 당시 대응을 정당방위로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단이 현재 진행 중인 본 재판에는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이 가해자 이 A 씨에 대해서도 지금 강도 재판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무고죄 역시도 성립돼서 처벌받겠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특수강도 상해 사건에 있어서도 이 불리한 양형으로 또 판단받지 않을까. 특히 이제 이런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뭐 혐의가 인정이 될 만한 그런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사죄를 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수강도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7년 이상의 중범죄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최대한 피해자 그러니까 나나 씨나 나나 씨 어머니에게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심지어는 이게 법정 안에서의 주장으로 그친 게 아니라 별도 고소까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수사기관이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이상 2차 가해라고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라는 점을 더욱 가중해서 양형에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뭐 지금까지 봤을 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증거 기록들을 뭐 제가 본 것은 아니지만 네.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충분히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당시의 정황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그런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무죄를 따지는 데 있어서 특수 강도 상해라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고 나아가서는 이제 결국 형량의 문제인데 이제 앞서 뭐 재판부가 어느 정도 생각을 했던 형량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2차 가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황은 양형에 있어서는 재판부의 생각이 조금 더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선 옮겨서요.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서 군경 합동조사 TF가 민간인 피해자 3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자, 이들이 날린 무인기가 우리 군부대를 무단 촬영한 정황도 새로 포착됐다고 하는데 이 수사 무게중심이 좀 어디에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일단 지금 이 피의자들 중에서 자기가 직접 무인기를 날렸다라고 하는 오 씨는 이 무인기를 날린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이제 북한에서 발생하는 그런 우라늄 방사능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날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 북한으로 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군 부대까지도 그 촬영이 됐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 일단 그렇다면은 이 오모 씨의 주장과는 또 상당히 배치가 되는 그런 정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범죄 혐의점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은 결국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인이 띄운 무인기가 군의 방공망을 뚫고 우리 군사시설까지 촬영한 것이라서 어떤 혐의들이 적용되는지 궁금한데 지금 법적으로 어디까지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우선 이제 허가 없이 비행이 제한되는 그런 구역에 무인기를 날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앞서 이제 군 부대까지 촬영이 됐다라는 점은 뭐 군사기지보호법 혹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일반이적죄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좀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적용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 이적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혹은 이제 북한 해외에 그런 군사상 이익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 무인기를 날린 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결국 군에서는 상당한 수사를 쏟아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무인기를 날린 이유가 결국 뭐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점까지도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네. 이건 이제 결국 우리나라의 군사적인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진위가 무엇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수사가 진행이 될 경우 또 어느 정도 내용이 파악될 경우에는 일반 이적죄의 그런 적용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 한편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 중에 하나가 이 3명에 대해서 이 군 관계자들 혹은 뭐 군이 조금 개입이 됐다 또 지원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결국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만약 이 의혹 역시도 사실이다. 라는 점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군사적인 목적 하에서 이런 무인기를 날렸다라는 평가를 할 것이고 더더욱 일반 이적죄 적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 무인기를 날린 오 씨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근무 이력과 정보사 개입 의혹, 활동비 지원 사실까지 드러났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뭐 개인 일탈을 넘어서 좀 조직적 개입 이런 말씀해주셨잖아요. 어디까지 좀 파장이 확대될 걸로 보세요? 저도 이건 뭐 짐작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런 지원들이 사실이 있었다, 사실이었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결국 이제 일부 군 조직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수사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만약 이 정도 지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두 명의 그런 계획으로 실행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결국 이제 군 관계자들 특히나 이제 주요한
위대한 지휘 라인에 있는 수뇌부 입장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지시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일반 이적죄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여기에 관여된 그런 관계자들의 숫자가 적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수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지휘 라인에 있어서 상당 부분 관계자들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사건 사고 소식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